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습도 높은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와 영남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예보됐는데 빗줄기는 주말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태풍 카눈이 휩쓸고 간 뒤 남해안은 육지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이 쓰레기 수거 작업에 진땀을 빼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어민들의 조업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소형 여객기가 도로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추락 전 비상 신호가 없었다고 파악됐는데 현지 경찰은 사고 원인과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무인 수중 로봇을 활용한 기상 관측이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무인 로봇을 통해 해양 압력과 수온, 염분을 측정하고 태풍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서 대리 처방 등 약 처방 오남용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현행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된 것만 77건인데 시범 사업안 자체가 감시 시스템 없이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제주 산간과 중산간 지역에 어제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져 기습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국가태풍센터가 위치한 제주 남부 중산간 지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는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시간당 80.5mm의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폭우로 중산간 지역 일부 도로가 한때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산간과 중산간 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오후 4시 반을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대기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소나기성 폭우가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서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여기에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도 크게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 속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 다음 주 화요일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뒤 곳곳에 상흔이 남았죠. 경남 남해안은 태풍의 영향으로 육지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임형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 있습니다. 폭우에 줄지어 정박한 배들이 마치 무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정도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하천 등에서 밀려온 쓰레기입니다. 중장비까지 동원돼 부유물을 걷어내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뤄집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밀어주세요. 집게차 작업하기 좋게요. 작업 시작 1시간여 만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작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힘듭니다.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합심해서 공동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를 덮치면서 어민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온 바다가 지금 쓰레기 덤입니다. 덤이고 이 육상에서 지금 각종 쓰레기와 나무 가지 등 갈대 내려가지고 사실 조업을 할 수 없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거제시가 280톤, 창원시가 84톤을 수거하는 등 경남 지역에서는 일주일 사이 해양 쓰레기 460여 톤을 치웠습니다. 경남의 각 시군은 육지에서 쓰레기가 더 밀려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거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기상청이 태풍의 길목인 동중국해에서 무인 수중 로봇을 활용한 위험 기상 관측을 처음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어제 경북대와 함께 제주 남쪽 먼바다에 무인 수중 로봇 해양 글라이더를 투하해 수중 압력, 수온, 염분을 측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 글라이더는 지난 13일 오후 이여도 해양과학기지 인근에 처음 투하했으며 동중국해에서 무인 수중 로봇으로 관측 작업을 수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양 글라이더를 활용한 수중 관측은 10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관측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과 후퇴, 해양 열 용량 측정 등을 통해서 태풍의 진로와 발달 정도를 예측하고 해양 관측선을 활용한 수중 로봇의 운영 체계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 시간 17일 전했습니다. 페르난도 클라비호 카나리아 제도 주지사는 전날 밤 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5일 밤 국립공원에서 시작된 산불이 통제 불능이라며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산불 둘레는 24시간 만에 22km까지 늘어났고 18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테이대산을 비롯한 섬 내 모든 산에 접근을 막은 채 항공기 14대와 대원 250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네리페 섬에 있는 공항 2곳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지난주 폭염으로 많은 지역이 말라붙어 산불 위험이 커졌습니다.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옥광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적어도 3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따르면 사흘째 계속된 구조 작업으로 시신 33구가 수습됐으며 남은 실종자는 9명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대원들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옥광산에서 옥을 캐느라 쌓아둔 거대한 흙더미가 계속된 폭우에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을 덮쳐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옥광산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품질을 갖고 있지만 잦은 산사태 등 사고로 계속 희생자를 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소형 여객기가 도로에 추락하며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스타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어제 말레이시아 중부 셀랑고르주 외곽 엘미나 지역에서 소형 여객기가 추락해 적어도 10명이 숨졌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북부 랑카위에서 이륙한 여객기가 쿠알라룸푸르 인근 술탄 압둘 아지즈 샤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2시 40분께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기는 승무원 2명과 승객 6명 등 8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또 비행기가 도로에 추락하면서 자동차,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락 전 비상 상황을 알리는 교신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고 원인과 추가 피해 등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할 때 일시 허용된 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의 약 처방이 관리 사각지대 아래 오남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남성이 여성 호르몬제를 손쉽게 대리 처방받는 등의 황당한 사례부터 보도해드립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뒤
법제화 전 시범 운영 석 달째로 접어든 비대면 진료. 복지부 지침을 보면 오진과 부작용,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병원 재진 환자만 가능합니다. 약 배송도 마찬가지 몸이 불편하거나 섬, 벽지에 사는 환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온라인 플랫폼에선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초진인 환자가 탈모 치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 진료받는 거라 비대면 자체가 지침 위반인데다 재진이어도 화상 진료가 원칙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곧장 전화가 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한 3개월 처방해 주면 될까요? 3개월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1개월만 필요해서요. 1개월이요? 예. 예, 1개월을 처방해 드릴게요. 필요하다는 약을 그대로 처방해 주는데 걸린 시간은 단 34초. 초진인지 아닌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았는데 지침 위반입니다. 퀵서비스로 전달된 약 배송 과정 역시 규정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탈모약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처방하고 또 배달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약의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을 위한 여성 호르몬제나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 비대증 등 부작용이 심한 에이즈 예방약처럼 세심한 진료가 필요한 약도 제한 없이 처방됐습니다. 고삐 풀린 잘못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약 배송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른 홍보 문구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마치 시범 사업 도중에는 약 배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지를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업계는 이러한 지침 위반이 자신들 탓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시범 사업안 자체가 초진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적절한 처방을 감시할 시스템이 없는 채로 시행됐기 때문이란 겁니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난 6월부터 한 달 보름 동안 서울시 약사회에서 파악한 지침 위반 사례만 77건에 달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정신질 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신질 환자 자체를 두려워하는 풍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 환자의 사회 연착륙과 자립을 돕는 제도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질 환자를 배척하면 오히려 이들을 고립시키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도록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인 최원종은 3년 전 조현성 인격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튿날 대전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 역시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두 명의 공통점은 치료를 중단했고 사회에서 고립돼 병세가 악화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환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도울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데 정신질환자 범죄가 잇따르며 대중의 두려움만 커지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10만여 명. 같은 기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중증 정신질환 환자는 50만 명 정도입니다. 정부가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신질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정신질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일시적으로 위기감을 느낄 때 들러 휴식할 수 있는 위기지원센터는 전국에 3곳뿐이고 그마저도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안정적인 회복 단계에 접어든 정신질환자에게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도 지난 6월 기준 349곳으로 5년 전인 2018년보다 고작 1곳 늘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있는 데다 전국 기초지자체의 46%에는 시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하고 나면 사실상 치료 절벽에 홀로 내몰려 재발하기 쉬운 환경에 던져지는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은 학교 근처에는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막자는 법안을 발의한 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신질환자를 꺼리고 피하는 풍토가 오히려 치료 거부를 종용해 더 위험한 상황을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도움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움체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집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집 밖에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에서 정신증으로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죠. 병원에서 치료받고 전문시설에서 관리하는 정신질환자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악마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쉬운 길을 택할 게 아니라 음지의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 양지로 끌어내서 나을 수 있게 돕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번진 가운데 큰손 투자자들까지 집단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제2의 리먼 사태는 없다며 이른바 질서 있는 파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회사 중릉국제신탁 본사에 수십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회사에 목돈을 맡겼다가 이자는커녕 원금마저 떼일 처지에 몰린 투자자들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본사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배치된 경찰차와 겹겹이 두른 철제 펜스, 삼엄한 경비 속에 추가 시위는 없었습니다. 이 업체가 만기 지급을 미룬 상품 규모는 3,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64조 원에 달합니다. 컨트리 가든 사태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위기의 도미노가 금융시장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물밑엔 중릉신탁의 대주주이자 180조 원 넘는 자산을 굴리는 중주그룹의 자금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간엔 부실 규모가 무려 640조 원, 돈을 물린 큰손들이 700만 명에 달한다는 말까지 나돕니다. 중주그룹이 내부 회의에서 유동성 위기를 인정하고 부채 정리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이른바 질서 있는 파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这些问题是阶段性，随着市场调整机制逐步发挥作用，房企的风险有望逐步得到化解。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진 리먼 사태와 달리 순차적 조정을 거쳐 충격을 줄이겠다는 뜻인데 부동산 거품 붕괴 자체나 자금 증발까진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로 중국 부동산 업계 위기의 진앙인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가 현지 시간 17일 미국 뉴욕 맨해튼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 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입니다. 헝다는 계열사인 테너홀딩스도 함께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헝다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시중에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제품을 웃돈을 주고 사는 거래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활발합니다.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 업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신발 크기가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한정판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른바 리셀 플랫폼에서 제값의 2배도 넘게 주고 산 신발입니다. 판매처에 문의했는데 교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도 환불도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3개월이 넘는 법적 분쟁 끝에야 40만 원 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환불, 교환이 될 줄 알았죠. 환불이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진짜 화가 많이 났죠. 화가 많이 나고 이제 선물 해줬던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이렇게 한정판 제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에서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 한정판 제품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무려 3.5배 껑충 뛰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품질 하자가 절반이 넘고 계약 해지나 위약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리셀 플랫폼 4곳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랫폼의 검수 기준은 검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곳은 크림과 솔드아웃뿐이었고 소비자원은 리셀 플랫폼을 이용할 때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금융당국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오는 3분기에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테마주 중심의 과도한 쏠림 현상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도 엄정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을 무려 2차례나 강타했던 무더기 하한가 사태. 시총 1조예요. 1조짜리 종목을 제가 하루에 7%, 10% 올릴 힘은 없습니다. 적정 주가에서 그 사람들이 팔 수 있고 살 수 있게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지. 투자자들은 막심한 손해를 받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갈수록 고도화되는 증권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는 3분기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 예고도 했습니다. 점점 우리 불공정 거래나 주가 조작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체계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좀 전면적으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2차 전지에 이어 초전도체까지 테마주 열풍이 불고 있는 주식시장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투자 방식이 기업의 가치나 실적이 아닌 기대감에 의존하기 때문에 도리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솔직한 심정은 벌써 나도 모르게 거기를 가서 검색을 하고 또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몰랐던 정보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더 사고 싶어지죠. 이를 위해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단속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불법 공매도 강력 제재와 제도 개선 노력은 이어가되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민주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수입 철강 관세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그간의 점진적 인하 기조를 뒤집는 조치로 한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멕시코 연방 관보 사이트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16일 일반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상 관세부가 규칙 일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국 업체 육성을 통한 내수 시장 강화를 위해서 멕시코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오는 390여 개 수입 품목에 대해 5에서 25%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수입 철강 품목의 최고 25%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멕시코와 FTA를 맺고 있지 않은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무릉도원, 별천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은 제각각일 텐데요. 조선시대 안평대군이 꿈꾸었던 무릉도원은 화가 안견의 손끝에서 그림으로 다시 태어나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이상향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조선 전기 최고의 화가 안견의 생애와 몽유도원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